네, 등교 개학 이후 처음으로 대전에서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네, 닷새 동안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광주에선 초중고 학생들의 오늘과 내일 등교 수업이 중지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먼저 광주 지역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륵사 사찰을 시작으로 닷새 만에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실 광주라고 한다면 그동안 한 2달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지역인데 이렇게 닷새 만에 50명이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광주 지역의 확산세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두 자매 부부로부터 시작했는데요. 예. 보니까 이제 광륵사에서도 이제 많은 전파가 있었고 지금 여러 집단에서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광주 46번 환자를 중심으로서 교회라든지 요양시설 이쪽이 좀 우려가 되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교회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감염이 되셨고요. 예. 아마도 28일 날 전파가 일어난 걸로 추정이 되니까 예. 빨리 역학 조사를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접촉자를 차단한다면 한 2차 접촉까지 해서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양성은 나오진 않았지만 코호트 격리되신 어르신들 중에서 양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2주 동안 기다려서 검사하지 말고 중간에 무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양성이 되면서 폐렴 같은 게 무증상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중간에 검사를 한 번 더 한다든지 좀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어르신들은 빨리 검사해서 중증으로 가는 걸 예방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큰 문제는 여기 금양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데서 예. 생긴 집단 감염인데요. 이쪽을 방문하신 분들의 동선이 조금 모호하게 좀 정확한 진술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여기가 방문업체, 낮에는 방문업체, 또 밤에는 이제 도박을 하는 것이 좀 의심되기 때문에 지금 경찰 수사 중인데요. 여기를 방문하셨던 분들이 좀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이분들의 동선이 파악이 늦어지게 되면은 이분들을 통한 이제 계속 N차 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광주 지역 전체적으로 보다 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광주 관련해서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면 교회에서 7명이 지금 확진이 나왔고요. 노인 요양시설에서 2명, 광륵사에서 19명, 방문 판매업체 사무실, 오피스텔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9명이 확진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이 시각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현황이 나와서요.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54명이 확진돼서 누계는 12,904명입니다. 지역별 확진 사례가 속속 들어올 걸로 보이니까요. 들어오는 대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광주가 이렇게 상황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단계로 격상을 했으면 1단계에서 지금 조치가 취해졌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N차 감염도 말씀을 하셨고 김경우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증상이 어떤 방식으로 전파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지금 전파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단계로 확대를 했는데 2단계 같은 경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실내에는 50명 이상 그리고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50명 이하가 돼야 되고요. 실외에서도 100인 이상의 모임은 전면 금지가 되고 두 번째 미술관, 박물관, 공연시설 또는 공공도서관과 같이 자치단체나 교육청, 공공기관 운영한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폐쇄를 하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기간은 2일부터 15일까지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대형 학원 등 13개 고위험 시설로 정부가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 모두 다 집합 제한 행정 조치가 15일까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방문 판매는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노인 요양시설 여기에 면회가 금지되고 그리고 종사자가 외출이 제한되면서 코호트 격리라고 하죠. 코호트 네. 격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이제 5가지 정도의 조치가 취해지게 돼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제한 조치가 들어가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역별 수치가 나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22명, 서울에서 13명, 경기에서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충남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대구와 대전에서 각각 1명씩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없어서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총 282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지역 오늘 역시나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짚어본 것처럼 방역 대응 단계, 거리두기라고 명칭을 통일하고 단계를 나눈다라고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지자체별로 2단계로 격상한 첫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광주 지역의 이런 2단계 격상,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네, 선제적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요. 또 그 과정도 또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시에서 바로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의료계 또 아니면 종교계 또 뭐 노인회 장애인협회 또 각 구청장들 여러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합의돼서 한 결의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뭐 학교의 등교 수업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관계기관 관계자분들이 다 모여서 네. 합치된 의견을 빨리 이렇게 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이렇게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을 때는 초기에 빨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발견하지 못한 확진자들이 추가적인 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선제 조축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광주 상황 알아봤고 이제는 대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국내 첫 교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대전에서 나왔고요. 그 학년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더니 아직까지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전원 다요. 근데 교내 감염이 일단 추정이긴 하지만 나온 이런 상황에서 등교 중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라 대전과 같이 이렇게 깜깜이 감염이 증가하는 사태에서는 언제든지 제2, 제3의 이런 학생들이 전염된 사태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불안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등교 수업에 대한 불안이 충분히 있으신 것도 이제 맞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등교 수업 전면 중단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선 이제 최소 인원만 등교를 해서 한 3분의 1 정도만 등교해서 학교의 밀접도를 좀 낮추는 것이 좀 우선적인 조치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은 학교 내에서 이 학생들 간의 전파가 일어난지 확실하게는 아직은 좀 밝혀지진 않고 네. 혹시 학교 밖에서 감염된 건 아닌가 학원이라든지 학교 내에서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교실보다는 좀 다른 경로가 있지 않을까. 예. 좀 이렇게 하원을 같이 했다든가. 그렇죠. 또 교실에서도 이제 또 거리가 또 많이 떨어져 있는 좌석이라고 합니다. 또 그래서 뭐 식사를 같이 했다든지 해서 구체적인 접촉 경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또 이제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해도 이제 학생들 간의 접촉이 과연 없을 것인가 뭐 이런 의문점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등교 수업을 중단했으면 하는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하는 시교육청의 의견도 충분히 타당하고요. 예. 또 교육부에서는 전국적인 어떤 이런 중단 조치는 내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좀 협의를 하셔서 충분한 방역 조치와 함께 학교와 학교 밖 방역을 다 같이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다 같이 방역에 힘써 주시는 시민들의 참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대전시 교육청은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교 수업을 3분의 1 정도만 하도록 지침을 좀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3분의 1 등교가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시행이 돼 왔던 네. 지침이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동안 대전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3분의 1을 안 하고 그러니까 시차로 주긴 했지만 3분의 1은 적용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3분의 1이 들어가는 학교가 어디냐면 중학교예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시차를 두긴 했지만 3분의 1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정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은 학생이 감염이 되가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네. 이제 수도권에는 그게 많이 있었지만 근데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형제잖아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결국 이제 중학교도 문제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전교육청에서 오늘부터 이제 조치를 취한 겁니다. 10일 동안 앞으로 유초 특수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을 했고요. 말씀드린 중학교 같은 경우에 등교인을 전체 인원의 3분의 1로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등교 수업을 그렇게 하려면 원격 수업하고 이 직접 대면 수업하고 이걸 병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3분의 1로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접촉 빈도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학교가 전파의 어떤 사각지대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아시는 것처럼 학교는 만약에 감염에 노출이 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고 또 중학생 물론 뭐 중학생들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긴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일일이 모든 행동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전파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당국은 여기서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있고 좀 더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고등학교까지는 전파되지 않았는데 네. 중학교까지는 3분의 1 이하로 정해서 학교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추이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방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이대로 가겠지만 더 악화된다고 하면 네. 다른 조치까지도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광주와 대전 소식 알아봤고요. 어제부터 렘데시비르 국내 첫 투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중증 환자 33명에 대해서 먼저 투약을 하는데 이 중증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네, 우선은 폐렴과 산소 치료가 필요한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PCR로 확진이 되셔야 되겠고 네. 엑스레이라든가 CT에서 이제 폐렴 소견이 보이면서 이제 산소 수치가 좀 낮으신 분, 94% 이하이신 분들 또는 이제 인공호흡기나 아니면 산소 치료를 받는다든지 에크모를 하신다든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이 되겠고요. 일단은 그 주사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약으로 드실 수는 없고 병원에서 쓰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보통 한 5일 치료를 하는데 첫날은 이제 2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총 한 6바이럴 정도 투여할 수가 있겠는데 네. 처음 실험에서 한 20% 정도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 다만 그 위약군, 렘데시비를 투여하지 않은 군에서도 부작용이 한 20% 비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부작용은 있지만 큰 유의한 차이는 없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혹시 모르는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은 약을 투여하신 분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네. 또 적응증에 잘 사용이 됐는지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은 뭔지 아니면 효과가 또 좀 더 좋은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중앙에서 같이 자료를 교환하면서 투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이 렘데시비르가 무상으로 제공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시적인 거잖아요. 네, 그럼 한시적이죠.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1차적으로는 현재는 제가 이제 예측해 보고 우리 정부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정부 입장은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국내 1급 감염병으로 지금 지정이 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개인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투약하는 대상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투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죠. 중증으로 가야 되고요. 산소호흡기를 의지하는 정도까지 돼야만 투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4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될 경우에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폐렴 소견이나 산소 포화도 54% 이하가 돼야 되고 산소 치료 환자가 돼야 되고요. 증상 발현 후 10일 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모두 다 이걸 투약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중앙의료원에다가 해당 병원에서 이 조건이 맞춰졌다는 자료를 넘기면 중앙의료원에서 이걸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혹시나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나도 좀 뭐 투약을 받아야겠다 했는데 이거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길리어드 사이언스사가 이걸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약을 네. 만들고 있는 제약사인데 예. 이 코리아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우리 방역 당국하고 조치를 취해서 당분간 무상으로 아마 공급을 계약하겠다고 체결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유상으로 들어오는데 그때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코로나19 1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투약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은 투약을 받으신 33분에게 큰 차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일단 음식점을 방역 당국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그 유형마다 방역 수칙을 좀 부여를 했죠. 어떤 네, 유형입니까? 그렇습니다. 3군데로 나눴는데 일단 일반 식당, 단체 식당, 뷔페 식당 이렇게 예. 3가지로 나눴습니다. 일반 식당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들이죠. 네. 이곳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면 한 사람이 혼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칸막이를 만들든 아니면 뭐 1인 테이블을 만들어 놓든 이래서 개인이 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다른가 분리해서 1인 밥상을 제공하도록 돼 있고요. 칸막이를 아니면 이제 테이블이 연결돼 있는 같은 경우는 칸막이를 만들어서 분리되도록 만드는 즉 그래요? 1인 테이블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게 조건이고요. 단체 식당 같은 경우는 시차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면 공간이 밀집되게 되고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하게 되잖아요.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요즘 회사들도 보면요. 시차를 두고서 식사하게 해요. 11시 반부터 몇 분까지는 어느 부서 예컨대 12시부터 12시 20분까지 어느 부서 이런 형태로 그런 걸로 이제 시차제로 운영을 하고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하고 연합뉴스도 잘하고 있잖아요. 여기 위층에 가면 제가 거기 가서 식사를 몇 번 했는데 네. 칸막이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접촉이 안 되도록 하고 또 아니면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 마주 앉지 예. 않고 한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예. 뷔페 식당이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공용 집게를 사용할 경우에 손소독제하고 비닐장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다중 행사를 자제하고 시간 예약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약제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예약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시간 동안 적절한 인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 예약제를 운영하고 손소독제를 입구하고 곳곳에 설치를 해서 필요할 때 쓰도록 하고, 또 하나 비닐 장갑을 비치해서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공용으로 같은 집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위험성 때문에 비닐 장갑도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한번 뷔페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보니까 각자 이제 테이블에 각자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비닐 장갑을 다 주시고 음식을 뜨러 갈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장갑을 끼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만약에 또 놓치고 있으면 와서 또 바로 또 안내도 해주시고 해서 일정 부분 이런 방역 수칙을 좀 철저하게 지키는 곳들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음식점이라는 곳이 마스크를 벗고 먹을 때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이런 구멍,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음식점이 좀 세 개로 분류했지만 굉장히 형태도 다양하고 운영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규모도 굉장히 다양해서 예. 너무 이제 작은 형태의 음식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m, 최소 1m 간의 테이블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또 불가능한 식당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이제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각 음식당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라든지 그 식당의 사업주께서는 이것이 이제 우리 식당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잘 적용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가장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또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예. 필요한 부분에 좀 지원도 좀 할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예를 들어서 테이블 간격을 넓히기를 해서 테이블 수가 줄어들어서 손님이 감소해서 이제 어떤 손해를 입는 음식점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배달이라든지 포장 서비스 좀 지원한다든지 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각 현장에 맞게 좀 유연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제언도 받는다고 하니까요. 국민 예. 여러분들께서도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만 검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지난번에 들어오는 선박이 19명이 감염이 돼가지고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직접 선원들을 검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선박에서 해당 선박의 선장이든 누군가가 우리 방역 당국에 우리 이상 없습니다라고 자체적인 걸 보내면 그냥 검역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를 좀 붙이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이게 이제 선박 승선 검역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검역 당국의 담당자가 배에 올라타서 모든 선원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입항일 이전 14일 내 하선 선원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이 러시아 선박이 러시아에서 떠나기 전에 선장이 증상이 있어서 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나중에 받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책이 늦어졌는데 이것도 반드시 신고를 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항만 검역소가 11곳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예. 항만 검역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려오면 검사를 하게 돼 있고 또 하나 이제 외국인 하선자들 같은 게 시설에 격리를 시켜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감염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취했고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외국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나라에 내릴 수 없고요. 우리나라 땅에 내리려면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되고 진단 받고 나서 음성이라고 판정된 때만 내릴 수 있고 우리 이제 그래야만 또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이상이 없다는 게 판정돼야만 우리의 하선하러 올라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노동자들 이분들도 승선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할 일이 늘어난 건데 인력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서요. 그렇죠, 맞죠. 뭐 해결책도 같이 나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을 많이 확충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확충됐다라고 정부가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나마 인력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인력 가지고 지금 11개로 늘려서 제대로 그럼 검역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발표만 하지 말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인력을 확충할지 하는 부분도 밝혀야 된다. 지금 현재는 정부가 몇 명의 인원을 어떻게 확충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밝히질 않았어요. 예. 검역소를 늘리겠다고 했고 물론 검역소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는 했겠죠. 그럼 과연 우리가 또 논란이 되는 것은 과연 그러면 감염병을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의료 전문가가 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행정 업무 하는 분들이 대체 인력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지 하는 예.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부가 좀 더 클리어하게 밝히고 필요하다면 인력의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나온 한 연구 결과인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좀 검사를 해봤더니 전체 감염자의 40%가 무증상 감염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무증상 감염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자연히 좀 깜깜이 환자로의 그 비율로도 연결이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무증상 감염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방역 당국이 준비해야 할 대책이라고 한다면 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탈리아 연구는 그 보란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한 것이 되겠고요.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80% 가까이 주민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강화된 봉쇄 정책을 하기 초기하고 한 후반에 이렇게 해서 현재 감염률, 그러니까 PCR 검사를 한 겁니다. 항체 검사가 아니고 현재 감염률이 어느 정도 생겼는가를 봤는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40%가 무증상 감염자였다. 이건 이제 전수 검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최근에 중국 우한에서도 2주 만에 1,000만 명을 PCR 검사를 한 것이 보고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무증상 감염자 찾아내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전수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제 군대 입영하는 젊은 남성들 대상으로는 집합 검사를 통해서 고위험 집단에서 이제 전수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무증상 감염자를 100% 다 찾아낼 수는 없다는 것은 좀 우리 한계를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모든 분들이 나도 언젠가 무증상 감염자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 이외에도 좀 모든 분들께서 이제 자기 스마트폰에 위치 정보를 켜놓게 되면 혹시 내가 확진자로 판정됐을 때 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국민신고 안전 앱을 이용해서 또 예. 참여한다든지 이러한 그 시민운동, 시민 참여 노력도 좀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